지금 BGM으로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 노래, 이 비지스의 홀리데이라는 곡인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진 않으셨나요? 88 올림픽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지난 1988년 10월, 이 죄수 12명이 집단 탈주에 성공합니다. 그 유명한 이 무전 유죄 사건의 서막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이감 중이던 죄수자들이 호송버스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전 유죄! 네, 지난 2006년 이렇게 영화화되기도 했는데요. 이 대부분 장면이 이 실제 사건을 거의 그대로 본뜨기도 했습니다. 이 죄수들은 영등포 교도소에서 이 지방 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호송버스를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탈취합니다. 그대로 역주행을 해서 이 서울로 진입한 뒤 탈출을 했고, 이들 중 4사람은 이 가정집에 잠입해서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인질범들과 경찰 1000명이 대치하는 장면이 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세태를 비판하는 말로 널리 쓰이는 이 무전 유죄라는 말은 바로 이때 이 인질범이 남긴 이 말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이들은 왜 인질극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긴 이유는 뭔지 판결의 재구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명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1988년 10월 죄수들이 탈주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죠. 정확한 날짜는 1988년 10월 8일입니다. 네. 10월 8일은 88 올림픽이 끝나고 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죄수 25명을 태우고 이 죄수들을 공주교도소로 이감하는 그 호송버스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감되는 죄수들 25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몇 명이 아마 사전에 탈주 계획을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 교도소 내에서 철장을 잘라가지고 갈아서 흉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고속도로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이 호송 교도관들 11명 정도를 급습해가지고 폭행하고 탈주를 했는데 25명 중에서 12명만 탈주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 탈주를 감행하지 않았었고요. 그렇군요. 이 탈주한 12명 가운데 대부분이 검거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잡히지 않은 4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강헌 일당이죠. 네, 탈주범 12명 중에 바로 잡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잡힌 그런 어떤 탈주범들은 대개 본인의 어떤 지인 집을 찾아가거나 본인 집으로 찾아가서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술집에 가서 난동을 피우거나 이런 범죄로 인해서 쉽게 잡힐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지강헌 일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검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피해 다녔고, 그 다음에 지인이라는 데 사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지 도피를 할 수 있고 또 도피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좀 조심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또 도피했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정집에 침입해서 거기서 산다면서요. 예. 일단 서대문구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그 집에 있으면서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잠도 청하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들어온 것이 저녁 9시 40분에 들어왔는데 사실 탈주범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가장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불안하죠. 탈주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식구들 해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감시가 좀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16일 새벽 4시에 바로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탈주범들이 우리 집에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탈주범들이 가정집에 침입해 살면서 그 가족을 인질로 잡았다. 이러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고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 경찰 1000명이 출동해서 인질범이 있는 이 주택과 이 골목을 완전히 에웠었고요. 인질들 중에 이 아버지인 고 씨가 사라진 사실을 이 인질범들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을 해서요. 이 새벽 5시가 되기 전 이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을 인질로 잡은 이 지강헌 일당과 이 1000명의 경찰이 본격적인 대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장면이 그 당시 저희가 어렵게 구한 현장의 사진입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거의 빽빽하게 저렇게 경찰과 뭐 시민들 다 몰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30년 전에는 사실 뭐 인질, 뭐 협상 전문가 이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88년도면 네. 우리나라에 뭐 인질 협상이라는 개념도 없어. 지금 이제 네고시에이터라고 그래서 네. 그 인질 협상 전문가가 경찰청 산하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질 협상 전문가도 없었고요.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매뉴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방법 없잖아요. 네. 가장 그 경력이 있는 베테랑 형사가 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계급 중에서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대신 나타나가지고 대표로 그쪽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투항을 좀 종용하고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베테랑 형사가 지강원 일당의 요청사항을 듣게 되는데 TV로 생중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네, 굉장히 아마 이런 요구 받고 경찰로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네. 생겼는데요. 거의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이 TV로 생중계를 해달라라는 이 지강원 일당의 요구를 경찰은 그대로 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실제 언론사들이 왔습니다. 언론사에 둘러싸여가지고 지강원 당시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그 화면인데 분노에 찬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말, 왜 내가 도주하고 탈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쏟아냈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분노하게 되면 말이나 이런 어떤 두서없는 그런 말이 막 나오기 마련인데 네. 그런 와중에서도 탈주하게 된 원인이라든가 본인이 살아온 어떤 여러 가지 절망감, 분노 이런 것들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본인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신세 한탄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자신의 얼굴을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전국의 얼굴이 나갈 수 있게 생중계해달라. 심리가 뭘까요? 그것은 본인들이 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세 한탄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탈주를 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이제 물론 나중에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만 본인들이 그때 이미 약간의 어떤 그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뭐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자기들이 뭔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그 과정이라든가 또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생중계를 요구를 한 것이고 또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실시간대로 그대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했다. 만약에 이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급박함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 지강원 일당은 이러한 초유의 인질극을 벌였다고 합니까? 네, 이 일당들의 전과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지강원이 애초에 수감됐던 이유는 556만 원을 절도하고 도주해서입니다. 네.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도합 17년을 받았는데요. 네. 이 당시 사회보호법 적용으로 이렇게 좀 죄에 비해서 형량이 높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렇게 받은 죄수들이 많았고요. 이 지강원을 비롯한 일당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을 보고 자신의 전과와 비교해서 좀 분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경환 씨는 경환 씨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데요. 당시 수십억 원대 사기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마저도 실형 2년 정도를 살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500만 원을 훔치고 17년, 돈 권력 있는 사람은 수십억 원 사기를 치고도 2년. 이런 비교가 인질극의 명분이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불평등한 현실에 분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치를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이제 두 번째로 도주할 승합차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도주를 할 수 있도록 승합차를 준비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까지 하게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생중계까지 허용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승합차까지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강헌이 인질이 예. 아니라 일당인 강 씨에게 총을 겨눈다는데 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거는 4명이에요. 네. 지강헌이를 비롯해서 가장 막내는 아닌데 이제 끝에서 두 번째가 강영일이라는 네. 그 이 범죄자가 있었는데 수감자가 있었는데 자 승합차를 요구했으니까 그 이 강영일한테 시킵니다. 네. 사실은 그 집에 전부 다 아버지 빼고 5식구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한 인질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경찰이 승합차를 준비했는지 확인해봐라 하고 시켜요. 강영일이한테. 네. 그 강영일이가 실제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경찰이 승합차를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합차 준비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지강헌이가 이 교도관으로부터 탈취한 총을 바닥에 쏩니다. 강영일이가 들어오지 그렇군요. 못하도록. 그거는 아마 제 판단 건데 강영일이는 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강영일이한테는 자수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고 못 들어오도록 해서 급기야 강영일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존하게 되는 거죠. 네. 강영일이 같은 경우는 지강헌이가 이 9일 동안 도망다녔거든요. 네. 탈주하고 나서. 그때 경찰 검문을 빠져나갈 때도 강영일이가 예부장하대요. 네. 그래서 여장을 시켜가지고 지강헌이의 애인으로 위장해서 팔짱 끼고 다니면서 경찰 그렇군요. 검문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4명 중에 강영일은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강헌을 뺀 나머지 2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안광술과 한희철인데요. 이 두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공범이었습니다. 지강헌이 당시에 35살이었다고 하고 있고요. 막내가 20살, 그리고 나머지 2명이 21살, 22살, 이 정도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이 2사람에게도 자수를 권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강헌이 갑자기 이 바닥에다 총을 쏘고 이렇게 하자 굉장히 한희철이나 안광술이 당황을 했던지 지강헌이 가지고 있던 총을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차례차례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한 명이 자수를 하고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4명의 일당 중에 지강헌만 남은 셈입니다. 글쎄요, 홀로 남았으니까 심정이 네. 더욱더 복받치거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지강헌이 입장에서는 아마 그 순간 지강헌이 입장에서는 생존에 대한 희망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지강헌이가 평상시에 그 이 팝이죠. 네. 비지스에 조금 전에 나왔었습니다. 할리데이. 할리데이 여러 개 있어요. 이 노래죠. 노래가 뭐 미셸 폴레라 래퍼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콜피언스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이제 네. 또 틀어달라 그래서 경찰이 저 테이블을 갖다 줬다고 하고요. 근데 뭐 혹자는 뭐 스콜피언스 할리데이를 경찰이 잘못 갖다 줘서 뭐 그랬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 노래를 들으면서 지강헌이가 장녀를 옆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집 그 피해자 유리 조각으로 이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걸 밖에서 지켜보던 경찰들은 그 장녀한테, 인질한테 가해행위를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총기를 2발 발사해서 다리하고 옆구리에 박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지강헌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네. 왜 이 홀리데이를 틀어달라고 했을까? 제가 좀 궁금해서 홀리데이 가사말을 좀 찾아봤는데요. 물론 지강헌이 가사말을 알고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사말을 살펴보니 당신은 휴식 같은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가사말이 있더라고요. 무관심했던 부모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가사말로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노래를 듣고 난 뒤에 자신이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을 던지게 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이요. 이 사건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면서 이제 이 현장이 서울 서대문구 그 북가자동이 시민과 취재진으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강헌이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부자는 판검사를 돈으로 산다. 그리고 이어서 절규를 또 하는데요. 이때 나온 얘기가 이때 외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건데 이 오늘까지도 좀 부유층, 권력층은 이 죄를 저지르고도 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이 힘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잘못에도 이 꼼짝없이 전과자가 되는 이 불공평, 불공정 사회를 비꼬는 말로 오늘까지도 널리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남아있던 지강헌이 스스로 목숨을 거두면서 사상
초유의 인질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려 17시간 동안 인질극이 벌어졌었는데 부상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집에는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았고 큰딸이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4자녀를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들이 진입을 했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을 해할 그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큰딸과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6명이 인질이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 그중에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탈출을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이 다른 사람을 해치진 않았고요. 나중에 이 자수한 그 사람들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장녀였던 인질이었던 분 같은 경우는 이 범인들 지강원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호의적인 그 증언을 해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강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긴 했지만 정정하겠습니다만 경찰 특공대가 지강헌에게 총을 쏘면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인질이었던 그 딸이 오히려 일당들을 설득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인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예상외로 상당히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질극을 하면서 요구를 했던 것은 방송, 즉 생중계를 하는 것이었지 탈주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인질들에게 죄송하다 조금만 참아달라, 금방 끝날 테니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질의 칼에다가 목을 대는 그 과정에서도 귓속말로는 절대로 해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인질로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또 약간의 그 사람들의 어떤 처지를 이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딸이 경찰이 진입을 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비극으로 끝난 그런 사건이 됐죠. 그래 이 사건은요 재판정에서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네. 사실 범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딸이 인질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인질들을 동화시키는 거꾸로 얘기하면 리마 증후군, 네. 페루 수도 리마에서 일본 대사관을 습격했을 때. 범인들이 오히려 그 인질들한테 동화되는 이 반대 현상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딸이 범인들을 동화하고 설득하는 니마증후군 쪽으로 보는 게 맞다는 그 범죄학자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도 개정되고 그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지강한이 받았던 게 556만 원 절취했는데 그 사람은 징역 7년에 사회보호 10년, 17년을 받은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경환 같은 사람은 70억 정도 업무상 횡령을 하고도 몇 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징역 7년인가요? 7년.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공정 이런 거 등등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9년도에는 이거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그 보호감호 기간을 7년 이상 못 넘기도록 됐다가 2005년도에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중처벌 아니냐. 네. 정해진 형량만 살으면 되는 거지 무슨 사회보호 처분이냐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폐지돼 버렸죠. 이 사건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큰 명제를 남겼고 오늘날까지 이게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이 통용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강원 일당을 저희가 옹호할 생각도 없고요.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왜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죄란 말이 아직도 쓰이는지, 아직도 뼈아프게 다가오는지는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